네, 월가워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이시죠.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네.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 이제 다우 4만 포인트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좋아했었는데 네. 시장 상황이 좀 굉장히 빠르게 유턴을 했어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멀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연속 급등장을 보였습니다. 상승폭이 S&P 500 기준으로서 뭐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쉬어줘야죠. 네, 5개월 연속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요소로서 그러면 좀 쉬어가거나 조정장이 올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치가 계속 지연이 될 거다. 또는 기대의 폭 자체가 작아질 거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쉬어가는 장세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저희는 길게 보면은 3개월, 짧게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미리 조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조정이 정말 감사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계속 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은 현재 이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4월 달에도 계속 괜찮은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전 세계 시장이 보통 4월 달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4월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1월, 2월, 3월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좀 쉬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통계를 가지고 걱정을 하죠. 셀인 메이.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많이 예, 보통 5월 달에 팔고 그럼 언제 사냐? 뭐 10월 말 11월 달 사자. 이게 이제 셀린 메이 전략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4월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5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고 한 5월 15일 정도까지의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지금이 대통령 임기 4년 차죠. 네. 예, 그래서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이 대선이 있는 해의 과거 70년 평균을 보시면은 시장이 5월 달이 안 좋지만 바로 6월 달부터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상승합니다. 예, 거의 79%의 확률로서 1.44% 평균 상승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이어집니다. 8월 달까지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 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11월, 12월에 높은 확률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의 상승률로 계산을 하자면 10%가 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 보통 대통령 임기 4년 차의 하반기에 나온다. 예, 그래서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 대통령 선거 전에는 보통 부양 정책도 많이 나올 거고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금리가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인 요소다.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4월 숫자, 5월 숫자, 6월 숫자가 나오면 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기적인 변화의 시그널이고 계속 전체적인 추세는 올해는 좋은 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조정을 기회를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이제 짧게는 4월, 5월 정도 조정을 거쳐갈 거고 길어도 한 6월까지일까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5월이면 어느 시기에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5월까지 하락 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금 5,011포인트잖아요. 네.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거는 뭐 길어야 3개월 하락이고 네. 짧으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하락률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S&P 500이 5,000 뭐 초반대죠.
예, 네. 그래서 뭐 추가 하락해봤자 뭐 한 2, 3% 정도, 어.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다운사이드를 예상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점진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이것을 여러분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는 어드바이스를 지금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 장단기 금리차 요 자료도 준비해 주셨는데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는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되고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야지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의 인하 속도가 천천히 되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연말이 돼도 여전히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기 금리차는 마이너스일 거다. 그래서 정상화되는 게 아마도 빨라야 내년 말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한 3에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내년 연말까지는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정상화되고 그 이후에 6개월 그때가 이제 팔아야 되는 시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경기 침체가 안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한 1년 반 동안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금리 이제 인하 경로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 최근에 금리 인하 지연되는 분위기야 이거는 알겠는데 뭐 심지어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슬그머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돌려보는 모든 그 DCM 모델이라든지 잔존가치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놓고 계산했었을 때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적절한 PER도 낮아지고 적절한 PBR도 낮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여기서 또 올린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좀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금리는 충분하다. 그렇게 미 연준 의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같이 펀더멘탈적인 기조가 튼튼할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그래서 앞으로 2년을 놓고 봤었을 때 약 1%포인트 정도에서 많아야 1.5%포인트 정도만 내려주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올해와 내년에 한 0.5, 0.5씩. 자,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나누고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자, 작년과 올해 초에 시장을 정말 멱살 잡고 막 끌고 가졌던 게 이제 반도체 주들인데 최근에 그 상승세가 살짝 주춤한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의 주도주는 당연히 반도체가 맞습니다. 반도체와 AI. AI가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요소는 우리가 다 아는 AI 산업의 성장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큰 폭의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S&P 500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요. 2022년, 2021년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2022년 10월 달에 바닥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그 바닥 잡고 나서 상승한 폭을 계산하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0%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나스닥으로 계산하면은 나스닥이 50% 이상 상승을 했고 S&P 500으로 계산을 하면 뭐 4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거의 2배 수준이잖아요.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도주라는 것은 더 많이 끌고 갑니다. 근데 당연히 시장에 조정이 있으면 그 주도주들이 쉬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뭘까요? 엔비디아.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95년 사이클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의 가장 대장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코 시스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얼마나 올랐었냐면 95년부터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40배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 인터넷이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인프라를 깔고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AI 칩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기 시작한 게 사실 계산을 하시면은 작년이 옛날 95년하고 비슷한 거죠. 보시면 AI 관련 매출이 크게 잡히기 시작한 게 작년이거든요, 엔비디아가. 그럼 이제 겨우 1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스코 시스템즈가 5년 동안 40배 갔는데 네. 엔비디아는 지금 1년 동안에 제 계산으로는 아직 한 5배도 안 갔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갈지 정답은 없어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장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AI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얘기하는 AI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글쎄요, 예, 미국 경제의 뭐 자그마치 16%포인트 정도를 2030년까지 높여줄 거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면 연간 계산했었을 때 얼마나 되냐면 2%포인트를 높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GDP 성장률이 원래는 1%, 2%만 나오던 게 3%, 4%가 나온다는 거죠. 언제까지? 30년까지. 네. 그 사이클을 생각한다면 엔비디아가 고점이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반도체주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ASML, TSMC 실적이 나왔고 결과는 좀 엇갈렸어요. 사실 ASML의 고객사가 TSMC잖아요. 네. 근데 ASML은 나빴는데 TSMC는 좋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ASML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비 업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비가 한번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수요가 뭐 확 또 올라가느냐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생산 가능한 수준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ASML은 거의 뭐 그 공장 가동률로 계산하자면 100%다 맨날. 예, 그래서 이걸 쫓아가는 데 있어서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쉬었다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SML의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TSMC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려면 TSMC가 꼭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엔비디아 칩의 수요는 뭐 언제까지일까요?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나오는 게 예상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캐파를 늘리면서 얼마나 매출이 또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른 스케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생각보다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외에서는 많이 오르다가 실질적으로 장 내에서는 빠져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시장이 쉬어갈 것 같으니까 또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거나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있어서의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반도체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 그 SK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높은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냉각 쿨링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수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도체 플러스 알파로 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늘리시는 게 적절한 그런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ASML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나스닥의 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엄청나게 더 높을 거냐? 그건 조금 지켜보자. 자, 이제 그러면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 자, 테슬라가 최근 사실 왜냐면
뭐 너무 악재가 연이어서 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유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들고 계실 거라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젠 좀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건지요. 이제는 보내줄 때가 아니고요. 네. 옛날에 좀 보내줬다가 이제는 이제 다시 조금 사모으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지금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차 업종에 있어서는 지금 마진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왜? 중국산들이 워낙 단가를 많이 후려쳐서 수출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로 있어서 전기차 대수 팔리는 걸 놓고 보면은 불멸의 1등이었던 게 지금은 BYD가 1등을 자꾸 각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또 워낙 이 반도체 쪽은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차는 1등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좀 세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업종에 있어서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테슬라의 매력도는 굉장히 낮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근데도 사라고 네. 하시는 이유는? 네.